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프리고진의 반란 이후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권좌가 위협받고 있다. 러시아 내부의 균열이 시작됐다. 그러다 보니 또 저한테 물으세요. 이 균열이 언제 터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것까지 진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가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점에서 푸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푸틴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 극복이 가능할까? 푸틴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 당신 뇌피셜 아니냐? 무슨 새로운 정보 근거 있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다만 이제 문제는 그 근거의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이 적군이 오늘 밤에 기습할 것 같다라고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난 그런 증거는 못 믿겠어. 적의 공격 명령서를 가져와. 이것만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면 그런 장군들은 다 패배했겠죠. 여러 가지 모든 정황 증거를 통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저 나름대로의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의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방송하고 스트리밍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이 주제로 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한 분석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비교하면서 현재 푸틴의 선택지, 현재의 딜레마를 계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배경 설명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본론 언제 하는 거야? 라고 조급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조급해 하지 마시고 차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배경 설명이 아니고 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타는 얘기가 꼭 자랑질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가 어떤 상황을 보고 즉흥적으로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다. 이러이러한 구조에서 쭉 보아왔고 이런 부분에서 맞았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해석도 활발해지고 신박한 해석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소위 음모선, 기가 막힌 해설들이 다 이럴 때 등장해요. 이번에 프리고진 사건도 프리고진과 푸틴의 음모설, 벨라루스가 프리고진을 내서 참전하려고 한다. 와, 정말 신박한 해석들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또 걱정도 생겨요. 벨라루스가 참전하면 폴란드가 또 참전하지 않을까. 와, 이러다가 드디어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해석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분명히 타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 하나를 보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과 지금까지 이어온 쭉 과정을 구조적으로 보면서 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전쟁과 같은 복잡한 상황은 지금 딱 상황을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구조적인 이야기를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비유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건물병에 부딪혔어요. 그러자 갑자기 건물이 확 무너졌습니다. 자, 요 장면만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얘가 슈퍼맨이었던 거야. 아니면 범인이 미리 파괴 준비를 해놓고 아이랑 짜고 애가 건물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누른 거야. 이런 거 얼마든지 해석 가능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검증하냐는 거죠.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해야죠. 땅에서 지진파가 쭉 오다가 그때 확 찔렀던 것이냐, 아니면 정말 무너지기 직전으로 기둥에 금이 다 가 있었는데 그때 딱 부딪혔더니 무너진 것이냐, 등등 이런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전쟁 개전 이후로 지금까지 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다들 우크라이나가 며칠 못 간다, 일주일 못 버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허준 씨를 사회자로 초빙하고 방종관 장군님, 태상호 기자님 모시고 이 전쟁 전망에 대한 방송을 했어요. 이 중요한 방송이 그때 장비 불충분으로 인하여 영상이 엉망이 돼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데 좌우간 그때 했던 방송 그리고 그 후에 쓴 칼럼에서 제가 누누이 주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 전쟁은 세 가지가 없다.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방법이 없다. 만에 하나 정복한다고 해도 통치할 방법이 없다.
세 번째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푸틴에겐 출구가 없다. 플랜 B가 없고 출구 전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전쟁은 실수이고 푸틴은 성공할 수 없는 늪에 빠졌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호랑이 등에 탄 거랑 마찬가지죠.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도중에 끝내거나 포기하면 본인의 권력은 끝이죠. 이때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틀렸던 예상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부를 정복하는 건 아니다. 돈바스와 크림반도로 연결하는 회랑을 확보하는 게 목적일 것이라는 추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했지만 영토와 국경이란 방어적으로 합리적인 형태, 지형을 가져야 한다. 뒤는 바다로 막힌 가늘고 긴 국경은 방어에 절대 불리하고 효율이 떨어져서 병력 소모도 크다. 고려시대 때 윤관의 구성이 이런 형태에서 실패했다. 이 지적이 왜 중요한가는 뒤에 전쟁 2라운드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 초기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 진격이 정체되고 키이우에서 후퇴하고 했을 때, 그 다음 영상과 칼럼에서 러시아군은 시가전을 해낼 능력이 없다. 병력도 부족하다. 결국은 시가로 진입하지 못하니까 민간인 희생을 불사하고 도시 포격만 해낼 거다. 근데 이런 미사일 공격, 포격만으로는 절대 시를 점령할 수가 없다. 또한 이런 전술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고 도덕적 명분까지 상실한다. 이거는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충분히 증명이 된 얘기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푸틴의 또 하나의 착각은 서방의 지원 의지를 간과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했던 데는 서방이 지원을 오래 하지 않을 것이다. 해도 형식적으로 할 거라는 게 근거였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서방이 이때 경제도 어렵고 난민 문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잠시 지원하는 척 하다가 손 뗄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 기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손 뗀다. 곧 손 뗀다. 겨울이 오면 손 뗀다. 2024년에 미국 대선 때면 뗀다. 24년 대선이 되면 미국이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 바그너 이슈에 묻혔습니다. 조만간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그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그의 역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각심은 300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 무수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방의 지원은 정치인 몇 명의 결정으로 지속되는 게 절대 아니다. 사회적, 국민적, 문화적 정서로 박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설사 24년 대선에 미국이 손을 뗀다고 해도 한 달, 석 달이면 뗀다던 지원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게 됩니다. 좌우간 초기의 예상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거죠. 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제가 스트리밍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방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항전 의지는 높다. 이것도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봤던 대리전쟁 양상으로, 이건 정말 좀 미안한 표현이라고 그때 말을 했지만 어쨌든 서방 세계가 지원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울 것이고 이 양쪽이 결정적인 승부를 거두지 못하니까 이 전쟁이 길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기 소모전으로 가게 되면 누가 유리할 것인가? 서방 측에 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희망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이거는 그때 제가 조현승 박사님과 같이 했는지 그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특수한 산업 구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오려면 최소 1년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서방도 군사 지원을 포기하지는 않고 재무장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서방도 그동안 군사 분야를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무장 확충하고 군수시설 확충하는데 몇 년은 걸린다. 따라서 당장의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어떤 경제적 효과나 서방 무기 지원의 화끈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전쟁 초기에 한 얘기니까 최소한 1년 간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가 밀어붙일 능력도 없다. 전선은 엄청 넓은데 병력은 부족하다. 시가전은 들어가면 눕히고 시가전을 수행하려면 최고도의 전술 능력을 요구하는데 러시아군은 그런 능력이 없다. 또 하나, 병력과 전장의 불균형을 상쇄하는 중요한 방법이 제병협동과 기동에 의한 전술적 능력인데 러시아군이 안타깝게도 이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독재 국가는 분부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분열시켜 놓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전쟁 논평에서도 여러 번 했고, 토전사나 사피엔스에서 하는 전쟁사, 특히 독서전쟁 파트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독재 국가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권위주의 국가죠. 권위주의 국가는 경직된 조직 질서를 가집니다. 자율성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명하복식의 군대 문화는 현대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뿐 아니라 작년에 러시아군 고전이 시작됐을 때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군대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지만 2011년 돈바스 전쟁 이후로 서방의 협력을 얻어서 장교 교육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얘기도 했어요.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군은 골격은 잘 짜여져 있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병력을 집어넣으면 건물이 됩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은 이 골격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건물 자체가 좋은 건물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군은 현대전에 알맞게 교육된 장교진이 살아있어요. 즉 병력과 무기가 지원되며 군의 능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직된 러시아군은 병력은 충원할 수가 있어도 이 능력이 올라오기 힘듭니다. 어제도 그 말씀 드렸지만 현장에서의 전투 능력, 병사들이 전장에 있으면서 어떤 전쟁터에 적응하고 싸우는 이런 능력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올라갔다는 보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크게 움직이는 전술적 능력에서는 올라오는 속도가 아주 느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서 느리고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군의 전술적 능력은 우크라이나군이 정비되고 증강되면 될수록 러시아군과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푸틴은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왜? 출구 전략이 없어요. 이 전쟁은 시작한 이상 본인이 승리, 그러니까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러시아 국민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달성하기 전에는 전쟁에서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푸틴의 전략은 마지막 전략이죠. 서방의 지원 의지가 끊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장기 소모전, 장기 우크라이나 국민 괴롭히기 전술로 갈 수밖에 없죠. 그동안 러시아군이 비싼 미사일을 전략 지점에 집중하지 않고 도시 지역에 산발적으로 뿌리면서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뭐 이 도시에 몇 발 떨어지고 저 도시에 몇 발 떨어지고 출근길에 도로에 떨어지고 왜 이럴까? 산발적으로 도시를 폭격함으로써 전 국토를 장기적인 전시 상태로 둬서 재건 사업을 방해하고 국민이 지치게 하는 전술이죠. 3년, 5년 동안 전 국토를 초토화하지 않아도 항상 공습 경보가 울리고 어떤 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전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작전이라는 겁니다. 참 제가 이 얘기도 했는데 독서전쟁 때 독일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이런 전술을 사용한 적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안 먹힌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독하고 한 번 또 이게 적응력이 대단합니다. 이런 전쟁 상태가 되면 굴복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굴복한 나라도 많아요. 그런 나라는 역사에서 지워졌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봐도 현재 상황으로 봐도 그렇게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독일하고 할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거 이겨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또 그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역사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 제가 그때 말할 때는 역사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 하기야 했겠어요. 그건 비우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방 괴롭히기 작전. 전선에서는 인력 갈아넣기. 전술적 능력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러시아군이 또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전황이 뜻대로 안 되니까 병력을 무모하고 쉴 새 없이 혹사하는 겁니다. 군대를 충분히 휴식시키고 로테이션 시켜야 되는데 처음 3개월, 4개월 동안에 러시아군이 이걸 못했어요. 그리고 전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해 하면서 쉴 새 없이 군대를 갈아 넣으면서 준비되었던 최정예 병력들이 소모되거나 탈진해서 전투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것도 제가 어디서 지적했는데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은 이게 어디 영상에 있다, 뭐 어느 글에 썼다 이런 거 제가 일일이 찾아서 논증을 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불친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바빠요. 제가 이 영상 만드는 지금도
뒷꼭지가 계속 땡기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내가 이거 오늘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접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예측은 작년 9월, 10월 우크라이나군의 전격적인 진격과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 후퇴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 형태의 대치 상태가 만들어졌죠. 그러자 푸틴이 핵협박을 했고 아무래도 그게 좀 먹히긴 했던 것 같아요. 서방의 군사 지원이 주춤하면서 우크라이나 공세가 이제 둔화됩니다. 근데 꼭 핵협박 때문이 아니라도 포탄이라든가 이런 거 무기 조달도 힘이 붙였던 것 같고 우크라이나군도 이때는 아직 완전히 재건된 상태가 아니어서 뭐 병력, 기갑 장비, 뭐 기타 등등 다 부족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으로는 사실 이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건데 이때의 승리는 절대적으로 이때까지 러시아군이 저질렀던 전술적 실수와 탈진 덕분이었죠. 그래서 공수 전환까지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치구조 자체는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군사력 강화를 계속했습니다. 러시아는 30만 동원령으로 맞섰죠. 다만 30만 동원령에는 중요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내의 반발, 전쟁이 쉽게 안 끝나네라는 국민의 인식이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푸틴 체제에 대한 불만과 굴신을 키우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전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30만 명을 동원해도 이들을 당장 전쟁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훈련은 시켜야 됩니다. 이때 어떤 서방 측 장군이 이들을 바로 전쟁에 투입하는 건 전쟁 범죄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당시에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어요. 이게 칼럼을 일주일에 한 번 쓰고 방송도 이게 제가 시간이 나야 하는데 딱 타이밍이 맞질 않아서 그때의 경험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막 무리해서 하는데 이게 갑자기 상황이 바뀔 때는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약간의 자존심이기도 한데 방송에 나오고 남이 하면은 나는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다 나왔는데 뭐 이래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그때 요거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권위주의적 국가이고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 때는 잘 단합하고 국가에 순종적인 국민들이라고 해도 세상이 변하긴 변했죠. 1, 2차 세계대전 때처럼 100만 단위로 병사를 갈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방어전쟁이었고 지금은 뭐 서방이 위협해서 그러네 미국의 뒷공작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쨌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전쟁인 건 맞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만큼 어떤 결사적인 이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 군부도 그간 전쟁으로 깨달은 게 있었는지 일부는 이제 무리하게 투입해서 희생을 좀 시켰지만 무리한 희생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긴 했습니다. 최대한 훈련하고 장비도 갖춰서 보내려고 했죠.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전선에서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대안이 이번 프리고진 사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죄수 동원과 바그너 그룹 활용입니다. 훈련 안 된 병사들의 희생양으로 죄수들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적은 병력으로 850km나 되는 전선을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군에게 공세 주도권을 주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부분에서라도 계속 공세를 유지해서 주도권을 쥐고 우크라이나 군을 수세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전투가 바그너 그룹과 제수 용병을 갈아 넣는 바흐무트 전투입니다. 바흐무트 전투에 대한 전술적인 설명은 제가 태상호 기자님과 한 스트리밍도 있고 SBS 한 인터뷰도 있고 또 거기서 만든 쇼츠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푸틴과 바그너의 문제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전선이 돈바스로 축소되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예상했던 크림 회랑 확보라는 그때 주장했던 그런 형태의 용토가 됩니다. 그리고 요 직전인 9월에 푸틴은 투표로 돈바스 지역 합병 선언도 합니다. 그러자 휴전에 대한 기대가 떠올랐어요. 이게 원래 이랬던 거 아니냐. 여기서 멈추면 되지 않냐. 하지만 제가 앞에서 지적한 게 요 이유 때문인데 이런 형태의 영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방어적으로, 군대 효율적으로, 전술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휴전을 해도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서방 지원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850km의 일자 방어선은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 지역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30만 명 이상이 상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죠. 정치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요 얘기는 제가 옛날에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영상들을 지금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군대 운명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국경에 전쟁으로 단련된 강력한 군단을 장기 주둔시키면 결국 그 군대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국내 병력 가지고는. 이번 프리고진 사태가 딱 그런 거죠. 반대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사기는 올라가고 적은 지극히 불리한 방어성을 지니고 있어요. 전술적으로 한 번만 돌파하고 절단만 해도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전선이 좀 불리한 형태라고 해도 러시아는 러시아죠. 지금껏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데는 러시아군의 병력 부족, 정술 능력 부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전을 하고 시간을 끌면 러시아군이 회복하고 전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 말은 젤렌스키도 했습니다. 본인이 휴전을 반대하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강국이고 인구와 자원에서도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현재 러시아 점령지가 러시아한테 부담스럽고 경제적 출혈을 강요하는 영토입니다. 그러니 러시아도 이 영토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결국 다시 침공해서 영토를 알맞게 다시 재단해야 됩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재침공할 이유는 확실하고, 휴전 기간 동안에 러시아군이 각성하고 성장하면 그 다음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휴전에 절대 반대하고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전선을 밀어붙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도 없고 휴전도 못합니다. 결국 민간도시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괴롭히기를 지속하면서 어떻게든지 공세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진격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꺾고 돈바스 전선의 불리한 형태를 좀 더 나은 형태로 개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전투가 바흐무트고 바그너 그룹이 일선에 나서게 됩니다. 바흐무트 전투의 정확한 전황이나 희생자 수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겠습니다만 바그너 그룹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프리고진은 아마 처음에 이 전투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규군을 훈련시키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바그너 그룹을 써야 되니까 바그너가 전쟁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게다가 공세로 나가야 되니까 바그너 그룹의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세주,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세력도 급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지원을 이용해서 바그너의 재산뿐 아니라 러시아 내의 검은 인맥도 엄청나게 증식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영상도 열심히 제작하고 그냥 탱크 타고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 이 전쟁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가 잘못됐어. 자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런 목소리도 높이기 시작했죠.